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서연 대표의 귓가에는 몇 시간 전 이사회에서 오갔던 날카로운 말들이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숙부인 강태준 부회장이 던진 경멸적인 시선과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덫을 놓았고 그녀는 그 덫으로 정확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은 명확했다. 서연이 30번째 생일 전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그녀가 가진 모든 의결권은 신탁으로 넘어가고 이사회는 새로운 경영인을 선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아버지는 그녀가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길 바랐겠지만 그 유언은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강태준의 손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30번째 생일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서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오직 아우라 그룹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개인적인 삶은 사치였고 사랑이나 결혼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이제 와서 일주일 안에 남편이 될 사람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강태준이 제안한 정략 결혼 상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나같이 그의 꼭두각시가 될 인물들이었다.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에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저 교활한 늑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충동적인 결심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이 답답한 도시, 이 숨막히는 빌딩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차키를 집어들고 비서에게 아무 말도 없이 집무실을 나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 대신 텅 빈 공간으로 변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녀의 검은색 세단은 미끄러지듯 서울의 밤거리를 빠져나갔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서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녀는 무작정 남쪽으로 차를 몰았다. 어디선가 읽었던 글귀가 떠올랐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적어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의 차는 웅장한 산맥의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지리산, 그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서연은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인적이 드문 도로를 오르면서 도시의 소음과 경쟁, 그리고 배신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고 시간의 흐름마저 다른 것 같았다. 차를 세울 수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봉우리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전망대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는 구름바다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겹겹이 이어진 산맥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혼란스러웠던 머리가 조금은 맑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멍하니 운해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CEO가 아니라 그저 길 잃은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돌아본 그녀의 눈에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남자는 산처럼 고요하고 깊은 호수처럼 침착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맑고 깊었다. 서연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경계심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은 혼란스러운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녀가 바라보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말을 걸거나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존재했다. 그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말을 꺼내고 말았다. 아주 작은 혼잣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말을 들었는지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없던 길을 만들면 됩니다.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과 힘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절망을 정확히 읽어냈다고 느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광기 어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되는 생각,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성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경고했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건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남자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의 CEO로서 수많은 협상을 이끌었던 날카롭고 단호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결혼해 주세요. 저와.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서연은 말을 이었다.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제 남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집, 차,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계약서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거래 제안이었다. 그녀가 평생 해왔던 방식이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계약서로 명문화하는 것.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그녀가 제안한 부나 명예에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전히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제안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려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 같았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돈이 필요 없다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가 거절하기 전에 다른 제안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남자가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 쉽게 나온 승낙이었다. 혼란스러운 표정의 그녀를 보며 남자는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서연은 긴장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분명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솟아오른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은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진심으로 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조건입니다.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진심으로 웃으라고? 그것이 조건의 전부라고. 그녀는 너무나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그녀의 웃음을 원하고 있었다. 이 이상하고 기묘한 남자와 이 비현실적인 거래.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산 정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결혼 계약이 성립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강서연의 검은색 세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간간히 옆자리를 힐끗거렸다.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산의 평온함을 그대로 가지고 온 듯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방금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집사는 문 앞에 정중하게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서연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지역을 보자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균열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값비싼 수트와 구두 대신 흙먼지가 묻은 등산화와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남자는 그 화려한 공간과 극명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집사의 눈에는 경멸과 의혹이 뒤섞여 있었다. 손님방을 준비해 드릴까요, 대표님? 집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내일부터 이분은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 안방 옆에 있는 서재를 침실로 바꿔주세요. 집사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프로답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가 돌아서는 순간까지도 지역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중앙에 서서 묵묵히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다음 날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의 법무팀이 준비한 완벽한 서류 위로 두 사람의 도장이 찍혔다. 구청 직원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CEO가 선택한 남자의 행색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질문을 꺼내지는 못했다. 그렇게 강서연과 권지혁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모든 과정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으며 그 어디에도 신혼부부의 설렘이나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태준은 조카가 정체불명의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녀의 펜트하우스로 쳐들어왔다. 그는 마치 제 집인 양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거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지역을 위아래로 훑으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서연아, 이게 도대체 무슨 천박한 장난이냐? 강태준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흐르면서도 칼날 같은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회사를 지키고 싶어서 눈이 뒤집힌 건 알겠다만 어디서 이런 산거지 같은 놈을 데려와서 남편이라고 앉혀놓다니 강씨 가문의 수치인 줄 알아라. 그의 모욕적인 말에도 지역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강태준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강태준을 더욱 자극했다. 이봐,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어디 산에서 나무나 하던 사람인가? 우리 조카가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2배를 주지. 그러니 당장 이 돈 받고 꺼져주는 게 어때? 강태준이 수표책을 꺼내려 하자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막았다.
숙부님, 이분은 제 남편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 자신도 지역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남편, 이 꼴을 보아하니 오늘 내일 하는 회사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네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 산사나이 남편과 함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지. 그는 조롱 섞인 웃음을 남기고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내쉬며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런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녀의 질문에 지역은 처음으로 대답했다.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지역을 회사에 데려갔다. 공식적으로 임원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어떤 환경에 들어왔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지역과 함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몇몇 임원들은 대놓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산에서 내려온 거지라는 강태준의 조롱이 이미 회사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일부러 더 당당하게 행동하며 지역에게 회사의 주요 시설들을 안내했다. 보안 시스템, 연구개발센터, 그리고 디자인 부서까지. 지역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에 서연은 점점 실망감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은 정말로 미친 짓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이 남자는 회사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을 것이다. 투어를 마치고 대표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역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보안팀장이 누구입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서연은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박 실장 말인가요? 왜요?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쪽 3번 게이트의 CCTV 카메라에 1.5초가량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를 담당하는 경비원은 15분에 한 번씩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멍입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그것도 스쳐 지나가면서 파악했다는 말인가?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즉시 박 실장에게 연락해 확인을 지시했다. 몇 분 뒤 박 실장에게서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역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즉시 해당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녀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지역은 다른 말을 꺼냈다. 그리고 연구 2팀의 수석 연구원 김민준 씨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더군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관찰력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녀는 김민준 연구원이 강태준 라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넷 연예 매체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아우라 그룹 강서연 대표, 정체불명 남성과 미래 및 비밀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리산 전망대에서 찍힌 파파라치 사진과 구청 앞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들이 함께 실렸다. 기사들은 그녀가 경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갔다. 주가는 즉시 반응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그녀를 압박했다.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연은 쏟아지는 비난과 의혹 속에서 고립되었다. 그녀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던졌다. 그때 집무실 한쪽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던 지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던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의 차분한 행동은 서연의 들끓는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혔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만족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녀의 원망 섞인 말에 지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계약을 잊었습니까? 뭐라고요? 서연이 되물었다. 지혁은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당신은 한 번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 모든 위기와 혼란 속에서 그는 오직 그 기묘한 계약 조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헛웃음과 함께 목에 걸려 있던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위태로운 긴장감 속에서 홀로 싸워왔는지 깨달았다. 지역은 그녀의 적이 아니었다. 그는 좋든 싫든 현재 그녀의 유일한 편이었다. 그녀는 지역을 다시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산에서 내려온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침묵과 평온함 뒤에는 그녀가 아직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강태준의 언론 플레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간의 소란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아우라 그룹을 향한 두 번째 공격이 훨씬 더 치명적인 형태로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그룹의 주력 상품이자 자존심인 이터널 글로우 세럼이 타겟이었다.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이터널 글로우 세럼의 미승인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방송은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아우라 그룹을 비난하는 글로 들끓었다. 불매 운동 조짐이 보였고 경쟁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고객센터는 항의 전화로 마비되었고 백화점 매장에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며칠 사이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서연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저마다 대책을 쏟아냈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답이 되지 못했다. 홍보팀은 전면 부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주장했고 법무팀은 섣불리 움직였다가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연구개발 총괄 임원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100% 확신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조작한 겁니다. 한 임원이 소리쳤다. 모두가 그 누군가가 강태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교묘하게 뒤에 숨어 언론과 여론을 조종하고 있었다. 서연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왔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방어하고 해명하고 수습하기에 급급했다. 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후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권지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난번과 똑같은 소파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은 이 모든 혼란과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 그 평온함은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의 무책임함으로 비춰져 화가 치밀었다. 당신은 이 상황이 재미있나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태평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동요하는 법이 없었다. 바둑을 둘 줄 아합니까? 또다시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서연은 어이가 없어서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수는 돌 하나를 잡히면 흥분해서 그 돌을 되찾으려고 달려들지만 고수는 잡힌 돌을 버리고 더 큰 집을 짓습니다. 지금 당신은 상대가 던진 미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허둥대고 있습니다. 해명하고 반박하고 법으로 싸우려 할수록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그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서연은 지금까지 자신이 강태준이 만든 판 위에서 그의 규칙대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이대로 회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라는 말인가요?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집무실 한쪽에 놓인 거대한 장식용 바둑판으로 다가가 흑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상대의 공격이 거셀수록 그 힘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물기를 막으려 하지 말고 물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합니다. 지혁은 바둑판 위에 흑돌을 내려놓았다. 지금 상대는 당신이 정면으로 방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 분석표를 공개하고 법적 소송을 걸기를 바라고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마련해 두었을 겁니다. 아마 제2, 제3의 제보자를 준비해 놨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분석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강태준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를 두는 겁니다. 지역의 눈이 빛났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요? 그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경영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역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 하지만 소비자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만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록 법적으로 허용된 성분이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와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전량 리콜 및 환불 조치를 약속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렇게 하면 강태준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비웃을 겁니다.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는 당황할 겁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대중은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기업에게는 의외로 관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실 공방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명분을 버는 것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당신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저는 물기를 막고 있는 진짜 돌을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서연은 지난번 그가 언급했던 불안해 보였던 연구원 김민준을 떠올렸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내부의 배신자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은 처음부터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성적으로는 미친 짓이었다. 회사의 모든 고문 변호사와 홍보 전문가들이 결사반대할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지역의 말을 따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판 전체를 읽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수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오전 강서연은 예고 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단상에 서서 준비된 사과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논란이 된 성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이터널 글로우 세럼 라인 전체에 대한 무기한 판매 중단과 전량 리콜 및 환불을 약속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재계는 아우라 그룹의 대응을 굴욕적인 항복이라고 평가했고 주가는 더욱 폭락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서연은 이제 끝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한편 온 세상의 관심이 강서연의 기자회견에 쏠려 있는 동안 권지혁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물류 창고로 향했다. 전량 리콜 결정으로 인해 창고는 반품된 제품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혁은 거대한 창고의 구조와 CCTV의 위치, 직원들의 동선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저장했다. 그는 김민준 연구원의 사진을 미리 확인해 둔 상태였다. 그는 분명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추가로 심기 위해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태준처럼 교활한 자는 결코 하나의 함정만 파놓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역은 창고의 가장 어두운 구석,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흑표범처럼 물류 창고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반품된 화장품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거대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고 간간히 지게차가 움직이는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권지혁은 3층 선반의 가장 깊숙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그의 존재감은 먼지 쌓인 상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기다림에 익숙했다. 산속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그는 인내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체득했다. 예상했던 대로 자정이 가까워지자 창고의 움직임이 뜸해졌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퇴근하고 최소한의 경비 인력만이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이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다. 김민준 연구원이었다. 그는 경비원 복장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어색한 걸음걸이와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눈초리는 그의 정체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민주는 약속된 장소인 듯 이터널 글로우 세럼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 구역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상자들에 붙어 있는 로트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진짜 유해 성분이 담긴 샘플 몇 개를 반품된 제품들 사이에 몰래 섞어 넣어 추후에 있을 식약처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발견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지역은 조용히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김민준이 특정 로트 번호의 상자를 찾아 칼로 테이프를 뜯고 준비해온 작은 병을 꺼내는 순간까지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둠 속에서도 피사체를 선명하게 담아내는 고성능 카메라로 그의 모든 범행 과정을 소리 없이 영상에 담았다. 증거 조작의 완벽한 물증이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김민준이 마지막 병을 상자 안에 넣고 다시 테이프를 붙여 범행을 마무리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일만 끝나면 강태준에게서 막대한 보상과 승진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그가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 GWA. 그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창고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혁이었다. 그는 선반 위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려 김민준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나 위협적인 표정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질문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김민준에게는 저승사자의 모습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누구야? 당신, 어떻게 여기에? 김민준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지혁은 대답 대신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군. 그 말에 김민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지혁의 손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그저 손을 얹었을 뿐인데 김민준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공포에 질린 김민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함정입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처리해 주세요. 제발. 강태준이 준비해둔 비상대책이었다.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전문 해결사들을 창고 근처에 대기시켜 놓았던 것이다. 강태준에게 김민주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짝에 불과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승낙의 말이 들려오자 김민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지역을 노려보았다. 넌 이제 죽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험악한 기세로 들어왔다. 그들은 손에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폭력배가 아닌 돈을 받고 사람을 처리하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김민준을 발로 툭 차서 옆으로 밀어버리고는 지역을 향해 썩은 미소를 지었다. 이봐, 친구. 보아하니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우리랑 같은 처지인 것 같은데 왜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들어서 팔자를 사서 꼬이게 만드나?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는 저기 저 겁쟁이도 함께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 얌전히 맞아주면 곱게 보내주겠지만 귀찮게 굴면 좀 아플 거야. 그들은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다. 그들의 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자들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지역의 분위기가 변했다. 지금까지의 고요하고 관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어깨는 이완되었지만 척추는 꼿꼿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깊고 위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맹수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을 뿜어냈다. 너희들이야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구나.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창고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리더 격의 남자가 조롱하며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시끄럽고 그의 공격은 빠르고 위협적이었지만 지역의 눈에는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지역은 상체만 살짝 기울여 쇠 파이프를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가볍게 쳤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나머지 폭력배들이 동료의 비명에 놀라기도 전에 지역은 이미 그들의 한가운데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물 흐르듯 움직이며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주먹, 손날, 팔꿈치, 무릎,
그의 몸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무기였다. 한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머리 위로 휘둘렀지만 지역은 몸을 낮춰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다른 한 명이 옆에서 덮쳐오자 그는 넘어지는 남자의 등을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돌려차기로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폭력배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훈련된 해결사였지만 지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그는 무술가, 즉 대사부였다. 한편 강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초조하게 지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만약을 대비해 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실행한 그녀는 그의 위치가 회사 물류 창고임을 확인하고 즉시 보안팀을 대동하여 차를 몰았다. 그녀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상황이 끝난 후였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사방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권지혁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모습으로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겁에 질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김민준 연구원이 엎드려 떨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산에서 만났던 조용한 남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프로 해결사들로 보이는 무리를 혼자서 전부 쓰러뜨리고 태산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이라는 계약 아래 묶어둔 존재가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을 숨기고 있는 거대한 산 그 자체였다. 그녀는 경악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 곁에서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 있지 않았다. 물류 창고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 옆에 앉아 있는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였다. 그녀는 김민준 연구원과 해결사들을 조용히 처리한 보안팀장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김민준은 지역이 건넨 영상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고 강태준의 지시였음을 실토했다. 서연은 그를 바로 경찰에 넘기는 대신 안전한 곳에 감금하도록 지시했다. 이제 이 겁에 질린 배신자는 강태준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었다. 거실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 지역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김민준이 제품 상자에 조작된 샘플을 넣는 장면이 소리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강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하지만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뱀의 꼬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꼬리를 잘라봤자 뱀은 머리가 남아있는 한 새로운 꼬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동의했다. 강태준은 교활한 늙은 여우였다. 이 증거를 공개하면 그는 김민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발뺌할 것이 뻔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그를 지탱하고 있는 부패한 뿌리들을 먼저 잘라내야 했다. 그들의 전략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성에서 선멸전으로 전환되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회사의 정면에서 저들의 시선을 끄세요. 지금까지처럼 위기에 처한 CEO를 연기하는 겁니다. 동정 여론을 만들고 시간을 버세요. 그동안 저는 땅 밑으로 스며들어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지 찾아내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이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눈물로 대중에게 호소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비난 일색이던 여론이 조금씩 동정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방심하도록 자신이 여전히 그의 소나기 안에서 허우적대는 연약한 조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 시간 권지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울의 밤거리에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산에서 내려온 순박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비싼 맞춤 양복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한 채 강남의 최고급 멤버십 바에 나타났다. 그곳은 강태준의 핵심 측근들이 비밀스러운 회동을 갖는 장소였다. 서연의 정보팀이 알아낸 사실이었다. 지역은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위스키를 마셨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눈에 띄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와 눈은 주변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테이블에 흩어져 앉은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손짓,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저축은행장, 비호 세력인 검찰 출신 변호사, 그리고 여론 조작을 담당하는 인터넷 언론사 사주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새어 나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섞여 그들의 목소리는 보통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역의 청각은 달랐다. 그는 집중하자 수많은 소음 속에서 원하는 소리만을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었다. 이번 건만 성공하면 차명으로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수익금을 옮겨야 해. 강 부회장님이 약속한 자리는 확실하겠지? 다음 주 주주총회만 넘기면 모든 게 끝난다. 지역은 그들의 대화에서 나온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자금이 오고 가는 날짜,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다음 목표에 대한 단서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듯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맞춰 강태준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서연에게 그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담은 짧은 메모를 건넸다. 메모를 받아든 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제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다. 그녀는 즉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CEO 직권으로 그룹 내 모든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의 칼날은 정확히 지역이 알려준 강태준과 연결된 부패한 기업들을 향했다. 그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강태준의 비자금을 세탁해 주던 청운건설이었다. 서연은 아우라 그룹과의 모든 신규 계약을 중단시키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사소한 조항 위반까지 찾아내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에 청운건설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또 다른 동맹인 저축은행장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발을 뺐다. 강태준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격분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방어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역공을 당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얕보았던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서연과 지역이 쳐놓은 그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그를 향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수많은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다 지쳐 잠시 눈을 붙였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어깨 위에는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지혁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피곤함과 긴장감 속에서 피어난 아주 오랜만의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것을 본 지역의 입가에도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계약 조건을 상기시키지 않았다. 그 미소가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말대로였다. 다음 날 강태준은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안건은 현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및 대표이사 해임안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과 위임장을 끌어모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서연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차지할 계획이었다. 이제 결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서연과 지혁은 마침내 호랑이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마지막 매듭을 조일 준비를 마쳤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우라 그룹 본사 대강당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메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강당의 양쪽 벽에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도열하여 이 거대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단상 위 강태준은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그가 포섭한 이사들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반면 강서연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다. 그녀를 지지하는 이사는 몇 명 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지혁은 주주 자격으로 강당의 가장 뒷자리에 눈에 띄지 않게 앉아 있었다.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히 무대 위를 응시할 뿐이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아우라 그룹을 아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보였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화면에는 폭락하는 아우라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나타났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 경영진의 무능과 독단으로 인해 우리 아우라 그룹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자 선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 주주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그는 이터널 글로우 세럼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강서연이 제품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녀의 전량 리콜 결정은 증거인멸을 위한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몰아세웠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크린에 지리산에서 찍힌 강서연과 권지혁의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강서연 대표는 정체도 불분명한 남자와의 스캔들이나 일으키며 경영을 방치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강태준이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외치자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자극적이었고
주주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기에 충분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마침내 강태준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이에 저는 강서연 대표의 해임안을 발의하며 이 위기를 수습할 새로운 대표로 저 강태준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의 세력들이 바람을 잡자 다른 주주들도 휩쓸리기 시작했다. 이제 해임안 투표가 진행되면 모든 것이 끝날 상황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숙부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회사를 걱정하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진실은 숙부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하는 대신 단상 옆에 있던 직원에게 고갯짓을 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강태준이 사용했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겁에 질린 김민준 연구원의 얼굴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화면은 곧바로 물류 창고의 CCTV 영상으로 바뀌었다. 김민준이 몰래 제품 상자에 조작된 샘플을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가 전화기에 대고 절박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함정입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처리해 주세요. 제발.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강태준의 부패 네트워크를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로 바뀌었다. 청운건설을 비롯한 여러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자금 흐름이 붉은 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권지혁이 멤버십 바에서 녹음했던 강태준의 측근들이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다. 돈 세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분노한 고함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사기꾼, 당장 저놈 끌어내.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믿지 마시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주들의 분노에 묻혀버렸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강태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단상 위에서 강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내년 때문에 내가 다 망쳤어. 같이 죽자. 그의 손이 서연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권지혁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다음 순간 그는 이미 단상 위에 강서연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드는 강태준의 손목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았다. 강태준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지역의 손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만하시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강태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주먹을 쥐어 지역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지역은 상체만 살짝 기울여 그의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팔꿈치 아래 혈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강태준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태준과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준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아수라장이 된 단상 위에서 강서연은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과 그의 일당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가는 모습은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아우라그룹 왕자의 난의 전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강태준의 수십 년에 걸친 횡령과 배임, 그리고 추악한 음모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김민준의 자백 영상과 주주총회에서 폭로된 증거 자료들은 그의 마지막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는 쐐기가 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강서연 대표는 위기에 맞서 회사를 지켜낸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 CEO로 재평가받았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과감한 리콜 결정과 진심 어린 사과는 책임 경영의 좋은 예로 칭송받았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불매 운동을 외치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진정한 명품 기업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위기는 그렇게 기회가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아우라 그룹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서연은 내부 개혁에 착수하여 강태준이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모두 도려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직원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회사를 훌륭하게 지켜낸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 하나,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폭풍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 모든 싸움이 끝나자 권지혁의 존재는 어색하고 모호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전략가도 보디가드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남편이었다. 그들의 계약은 이미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다. 지혁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티셔츠를 입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펜트하우스의 작은 정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보냈다. 그는 회사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서연의 성공을 축하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임무를 끝낸 관찰자처럼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세계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다. 일부러 바쁘게 움직여야만 그와의 어색한 관계를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그의 고요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마워요라는 말은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비해 너무나 가벼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직무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지혁은 거실에 서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떠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리산 정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고 평온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저도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그에게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일 아침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신의 서명만 하면 모든 계약은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비즈니스처럼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그들이 약속했던 결말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것일까? 마치 심장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절망의 끝에서 만났던 기묘한 남자, 돈이 아닌 웃음을 원했던 이상한 계약 조건, 그의 침묵이 주는 안정감, 그의 지혜가 보여준 새로운 길, 그리고 그의 압도적인 힘이 주었던 절대적인 신뢰. 그는 단순히 그녀의 회사를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갑고 외로웠던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가 없는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감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승리는 반쪽짜리라는 것을. 강태준을 이기고 회사를 지켜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우라 그룹의 CEO 자리가 아니라 이 남자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지역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 해드릴게요. 회사의 지분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의 말은 점차 흐려졌다. 그녀는 또다시 그에게 돈과 물질적인 것으로 거래를 하려 하고 있었다. 지역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놓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눈빛은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연 씨,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군요. 내가 원했던 것은 당신의 웃음,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이 남자의 마음을 얻는 법은 알지 못했다. 지역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나는 산의 사람입니다. 이곳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나는 나의 세계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는 몸을 돌려 가방을 들었다. 그의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워 보일 수가 없었다. 이대로 그를 보내면 그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아우라 그룹의 CEO 강서연이 아닌 한 여자로서의 마지막 결심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권지혁 씨. 발걸음을 멈춘 그의 등 뒤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신이 있던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에 저도 함께 갈 수는 없나요? 지역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 보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었던 그 어떤 웃음보다도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였다. 회사는 믿을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이 없는 성공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웃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대가입니다.
그녀는 그의 계약 조건을 되돌려 주었다. 이제 거래가 아닌 진심을 담아서. 지역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손에 들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서연은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마치 그가 평생을 살아왔다는 지리산의 품처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렇게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아우라 그룹 강서연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그 시간 두 사람은 이미 서울을 떠나 남쪽의 푸른 산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